자세로 정말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것을 정치가 대신 해내겠습니다. 결국은 정말로 소외되고 또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빨리 일어나. 거기 사천인데 빨리 일어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들을 다 용서하고 또 이 IMF의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일걸음 국난 극복을 해내셨기 때문에 진영을 떠나서 그분의 그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와 관계없이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이재명 캠프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드 K 대표, 그리고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김면 RN서치 소장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네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현 대변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금 민생 탐방 중이잖아요. 네네. 부산, 울산, 경남을 돌고 있는데 지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굉장히. 지난번에 네. 아마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도 예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지금 우리 이번 주는 아마 부울경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응원도 해주고 네. 결국은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면 좀 거칠다, 과격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 그러면 실제로 또 국민들을 만나보겠다. 그리고 아마 그동안 경선 과정에 지사직에 있으면서 전국 투어 같은 걸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작, 두 번째죠. 지난번에 네. 대구 갔다가 부산 간 거라서 앞으로 꾸준히 전국을 이렇게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 여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윤곽이 나옵니까? 이번 주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윤곽이 나온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아직은 서로 상의하고 또 뭔가 합의하고 그런 과정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선뜻 이번 주에 나온다고 답변을 제 못 내놓으시나요? 생각에는 이제 물론 후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네. 또 이제 거론되는 뭐 이준석 당대표라든지 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의견과 생각이 중요한데 네. 어쨌든 결정되는 과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선대위가 굉장히 크게 지금 구성이 되느냐 작게 구성을 하느냐 네. 이 여부에 대해서 아직 줄기가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네. 두 후보의 민생 탐방이라든가 여러 캠프 구성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자기 지지층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MZ세대 그리고 여성 중도층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이든 가짜이든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그리고 2030 세대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은 전체 유권자의 31%나 되거든요. 네. 이들이 특정 후보에게 7, 80% 밀어주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공정 이야기를 했는데 공정은 애매해요. 중요한 건 2030 세대는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네. 기회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2030 세대는 분노밖에 안 나거든요. 기회와 재기입니다. 기회를 잃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솔깃하게 네. 진솔하게 다가설 때 그때 2030 민지야, 민준아 이게 아니라 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잡을 때 2030 세대가 움직이는 거죠. 참 그 표현을 잘하세요. 이렇게 행례를 우리 배 대표님들 보면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얘기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후보들의 움직여 보면 어쨌든 간에 뭐 외교안보 분야도 만나고 민생의 뭐 정책 행보로의 전환으로 보여지는데 김현수 선생님께서는 결국에는 승부처는 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제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누구 손에 맡기냐를 두고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이따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지금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생 탐방을 떠난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급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론조사는 한동안 이런 윤 후보의 강세가 상당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60세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6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선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한 10%포인트 지고 난 뒤에 오히려 이들이 뭉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정권 창출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저는 뭐 한 12월 초부터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상당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부산에서요 야구 최동원 투수 일대기 네. 그런 영화를 네네. 봤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언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인 김혜경 씨의 그 낙상 사고를 둘러싸고 네네. 이제 가짜 뉴스에 퍼진 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어떤 배경으로 봐야 맞습니다. 합니까? 그때 뭐 온갖 소문이 들어왔죠. 뭐 부부싸움했다, 뭐 때렸다, 뭐 얼굴을 다쳤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재명 후보 평소 그렇게 SNS 좋아하는데 왜 사진 찍어서 안 올렸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럼 한 개인이 그냥 올렸겠느냐. 왜냐면 저도 여러 군데서 봤는데 거의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형식도 네. 비슷하고 유튜브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거의 몇 시간 만에 확 다 퍼진 거예요. 네. 그게 결국은 좀 조직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전에도 보면 선거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뭐 아픈 사람 놓고 사진 찍고 다쳤을 때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관 아마 CCTV를 공개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가족에 대한 공격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뭐 욕설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았던 것들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한 이재명 후보와 부인의 현관 키스. 지난 2017년이죠. 이재명 시장 부부의 MBN 출연 때 저와 그 대담 속에서도 나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표현도 많이 하시나요? 아, 그럼요. 저는 사실 결혼해서 이 사람한테 여보 당신 사랑해요 이런 말을 큰 소리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하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뽀뽀를 해요 아침에. 아, 그렇습니까? 요즘도 하세요? 그럼요. 요즘도 해요. 대단하네.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경비실에 CCTV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경비 아저씨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윤 특보님, 민주당에서는 이게 유언비가 몇 시간 한 사이에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된 것이 어떤 세력이 결탁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그런 세력이 있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뭐 이런 상황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많이 퍼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후보 배우자에 관련된 일이고 또 새벽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이해 안 간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특정 세력?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선거는 선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도 봅니다. 대통령 네. 후보 배우자가 실제로는 아이고 대통령 후보보다 더 나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만큼 영부인의 역할에 대한 것도 상당히 국민들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은 것. 또 하나는 이게 친여성 정책하고도 연결됩니다. 네. 과연 대통령 후보가 얼마만큼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가 진실하게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출발점은 배우자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전반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런 루머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후보들마다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검증도 네. 될 거고. 그런 이유는 전체 여성이 유권자가 몇 명입니까? 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은 M여중, MZ세대뿐만 아니라 여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요,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이 가짜 뉴스 논란이 지지율 변화에도 영향을 줍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 이재명 후보나 당사자에게는 뭐 좋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 이 흐름을 끊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 낙상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유언비어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또 다음으로 본다면 이 대세론을 타고 있는 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흐름을 한 번쯤 끊어주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달리는 모습을 한 번쯤 이렇게 정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현장 취재진의 그 즉석 질문이죠.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을 네네. 자제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2030 또 기자들이 우리도 2030입니다. 뭐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배경에서 좀 안 했다가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캠프 안에서 논란이 많았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자들이 질문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를 질문하는 거고 그동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방송, 언론 이런 브리핑에 대해서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본인의 색깔을 내는 게 중요한데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선대위가 새로 꾸려지고 그러면 이제 그 선대위에서 뭐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당과 그동안에 캠프에 있던 사이 결합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저는 뭐 피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질문을 물론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한 번 말을 하면 너무 길게 하는 게 있어요. 뭐 네. 이렇게 앞에 관훈 토론 때도 막 앞에 서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기자들이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하는 건 그렇지만 피할 필요는 없고 저는 아마 이게 백브리핑을 하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윤특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지금 기자들과의 어떤 백브리핑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그 백브리핑을 하는 기자분들은 정치인이 처음 만나는 국민입니다. 그분들도 또 네. 그 현장 기자분들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잖아요. 2030 세대. 그런 분들이 뭔가 궁금하고 본인들의 얘기를 전달해서 답을 듣고 싶어 하는데 아예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피한다. 이런 네. 것은 글쎄요. 이재명 후보한테 좋을 게 아니죠. 윤석열 후보는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이 돼서도 계속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적극 대응을 네. 할 계획이라 이 예,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 백브리핑, 특히 언론과의 접촉은 계속 적극적으로 어떤 정치인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요. 외환위기 때 산 자신의 집도 크게 올랐다면서 부동산 폭등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윤특보께서 이걸 어떤 배경에서 한 얘기라고 보세요? 글쎄요.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실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그거와 다른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다. 여기에 집중할 거다. 요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에 저는 대해서. 한 네. 가지만 더 붙이자면요. 이재명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지금 오르지 않는 그 배경을 보면 RN서치가 이번 주에 발표한 한 조사에 보면 지난번 2017년 대선에서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 중에 과반 정도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 20%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지금 무당층으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딜레마가 바로 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는 문제입니다. 네. 아마 이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본인이 산 집이 3억 5천에 산 게 20억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지금 방향을 이 틈을 지금 찾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이 차별화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차별화를 또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또 지지층 중에 하나인 문재인 후보 지지층들이 또 떠나갈 수 있다는 이런 지금 딜레마에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캠프 안에서 상당히 네. 좀 고심이 클 것 같아요. 그 윤건영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는 마이너스 정치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 부동산 관련
뭐 부동산 정책은 어쨌든 여당이든 청와대에서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공히 인정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렇다면 차별화를 두고 각을 세우는 거냐 이런 또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가격이 너무 올랐다. 네. 공급이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민주당 인사들도 다 인정하고 있고 저도 뭐 청와대도 이거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볼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2030 젊은이들에게 좌절감 안겨줬죠. 집값이 네. 뭐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걸 사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자체를 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그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뭐 다시 정치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한다고 자체해서 뭐 예를 들어서 차별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네. 문재인 정부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명확하다. 그래서 실패한 거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야 되는 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또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걸 차별하지 않느냐 이런 구도로 프레임을 갖고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뭐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외교 관계 문제인데 당연히 잘했으니까 그건 이해가겠다 하는 것이고 네. 부동산 문제는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모든 걸 다 이해받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개성할 것은 개성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겠다라는 당연하죠. 그래야죠. 그런 안 그러면 입장이란 국민들이 말씀이죠.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네.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누가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데이터상으로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앞서 이제 김현 소장이 잘 지적을 해줬듯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3월 9일 날 투표 날 이재명 후보 안 찍겠습니까? 찍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왜냐면 이건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가지고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있냐? 이기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2030 세대나 중도층이나 여성이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라는 것은 이들도 M 여중도 지금 MZ 세대 중도층 여성도 정권 교체에 가 있는데 네. 그런데 정권 교체가 좀 된다라는 성격을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까지도 보일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정권 교체 성격이 있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차별화라는 것이 대통령이 잘못됐어요. 문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이 차별화가 아니라 생산적 차별화죠. 부동산이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바꿀까?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더 득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이 내년 3월 9일에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찍는다? 무조건 다 찍을 거다.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지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가반 정도는 적극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분들은 지금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지 않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위에 있는 조사가 계속 나오다 보면 이분들은 결국은 그 패배감, 좌절감에 의해서라도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다음이 뭔가를 이제까지 보여줬다면 문재인 후보와 본인의 차별화가 무엇인가를 이재명이 되는 게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건 문재인과 무엇이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를 지금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대장동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후보들 간에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중 플레이다 이런 비판인데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렇죠. 뭐 이중 플레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후보는 하자고 했는데 네. 당에서는 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특검력이 나온 것 자체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거를 다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 의혹을 털려면은 뭔가 더 독립적이고 센 방식으로 본인이 전혀 이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의혹에서 벗어나서 지지율 반등을 뭔가 시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후보의 얘기와 당의 입장이 다른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검찰 수사가 미진한다면 특검하는 건 지금까지 모든 특검이 다 이제 검찰 수사 끝나고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발표난 이후에 논의한다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정책 쟁점인데 결국은 수사 범위를 어디로 할 거냐, 그다음에 특검 임명권을 누가 할 거냐 문제인데 수사 범위 당연히 전부 해야 되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 관련 배임 관련 것만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장동 시작은
2004년부터 시작인데요, 거의 그때부터 다 해야 됩니다. 모든 네. 의혹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또 임명권인데요. 지금 뭐 곽상도 의원 사퇴했습니다만 50억 클럽이나 대부분에 보면 정치인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임명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본인들이 수사를 본인들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는 수사권도 당연히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 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명권은 당연히 중립적인 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배 대표께서 보시기에 네. 이 대장동 특검 논란 관련해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하겠다, 받겠다 이런 네. 입장을 냈는데 이것이 어떤 여론 흐름에 좀 새로운 반등이라든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지지율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특검을 반대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 박스권의 정체를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도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도층에서도 특검 여론 주장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 MZ 세대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중도층이 그런 점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전제 조건을 내세운 건 이 부분이죠. 자, 대선이고 국민들의 궁금증은 이재명 후보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윤석열 네. 후보에도 가 있는 거니까 다 하자. 다 해서 명백하게 나오는 후보 쪽이 더 뚜렷하게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이제 부각을 시킨 겁니다. 네. 두 후보의 의혹을 다 동시에 동반 부각시킨 거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이렇게 특검에 대한 발언과 인정을 해야만 이재명 후보가 다른 국면으로 자 메타버스 타자 매주 버스 타서 국민들의 마음을 경청하겠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이다. 여성 정책 국면 전환을 할 수 밖에는 또 없는 방법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부인 그 구급차 CCTV 공개에 네. 이어서 119 신고와 진료 기록 이걸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어디죠? 어디요? 메타버스인가 거기서 아내와 이재명 후보 간에 깜짝 뭐 전화 통화도 네, 있던데. 캠핑. 예. 네. 이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이 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이 많습니다. 네. 옛날 욕설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과격하다, 격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실제로 그 두 분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농담도 잘하시고 이재명 후보 보면 집에 가서 노는 게 제일 재밌다. 부인하고 있는 때가 제일 재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 아까 말씀처럼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결국은 부인도 중요하지만 두 분이 어떤 사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서 아마 이번 이 뭐 사고, 낙상 사고 문제가 오히려 그런 이제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 이게 빨리 퍼졌던 게 말씀처럼 물론 조직적인 걸 수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 보면 대부분 깜짝 놀란 얘기가 저도 거기서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근데 그때 네. 당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안 올 수도 있었나 봐요. 아들 둘 같이 사는데 아들도 안 들어왔고 본인이 없었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근데 네. 부인이 눈을 떠보니까 뭐 울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후보가 이제 전국 다니다 보면은 집에 못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들어간 게 굉장히 다행이고 그래도 그 순간에 어쨌든 금방 이제 치료가 돼서 복귀된 게 다행이다. 보통 좀 연세 드시거나 나이 든 분들이 혼자 살다가 이 사고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과 관련해서 광주를 찾았고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를 했는데 이게 어떤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발언에 대한 진솔한 사과,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문의 목적이었고 그 두 번째,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돼서는 진정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존 정치권에 계시던 분이 아니에요. 네. 국민 통합이라는 주제 한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정치권에 인연이 없으니까요. 어떤 정치인이든 여당, 야당의 진보, 보수에 얽혀서, 엮여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국민 통합 메시지를 아무리 낸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 않은 분이다. 따라서 이번에 물론 잘못된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진정성 논란을 제기를 했죠? 뭐 5.18 발언 저도 가서 뭐 방송으로 들었는데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 사과 읽을 때 그 말투, 표정이 굉장히 뭐 톤이 올라가면서 뭐 하시던데 물론 뭐 경험이 없을 수도 그랬는데 사과할 때는 사실은 어찌 보면 좀 겸손한 태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제가 아쉬운 건 그거죠. 좀 가기 전에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하고 그래서 광주에 있는 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렇게 했거든요. 징계도 하고 몇 번 메시지도 내면서 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불쑥 찾아가서 약간 사과를 강요하는 듯한 모습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봉화마을 갔을 때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사실은 논두렁식의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서게 되는데 검찰이 수사과정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고 물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제 검찰을 대표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당연히 검찰을 대표해서 온 게 아니죠. 대선 후보로 왔지만 평생을 검찰에 있었던 분이고 물론 당시에 직접 수사한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검찰의 수장이었고 그게 최고의 지금 경력으로 어찌 보면 대선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법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나는 검찰을 대표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럼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 다시 갈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질문은 다시 나올 겁니다. 네. 그때 어떤 답변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명 소장께서 보시기에요. 윤석열 후보의 같은 움직임이 이제 호남과 중도층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 배경에는 60세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네. 지금 이 그 전당대회 전에만 하더라도 50%대에 이르던 이 60세 이상에서 지지율이 지금 모든 조사에서 상당히 다 10%포인트 이상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왜 60세 이상에서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법적인 뭐 처벌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법적인 어떤 그 제약을 가해주기를 바라는 거. 세 번째는 강경한 대북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서는 이 강경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60세 이상에서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만이 이 60 이상은 이 지지를 계속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60세 이상에서는 이 조금이라도 탈락을 하는 순간, 60세 이상에서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5% 10% 떨어지는 순간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윤석열 후보도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다. 이 60세 이상이 원하는 구도대로 가야만이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일에 MZ라든가 중도 세력을 외연 확장이라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스탠스를 벗어나는 순간 저는 지지율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세대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60대 이상의 윤석열 지지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건 40대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듯이. 근데 호남을 윤석열 후보가 왜 갔을까? 네. 뭐 진보 분석가들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왜 해요? 그러는데 갔어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가는 이유는 뭐냐면 호남을 호남으로 보시면 안 돼요. 호남은 수도권입니다. 호남은 충청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가는 이유는 호남의 지지층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서울 승리를 위한 거예요. 네. 부산 승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행보였다. 윤석열 후보 그러면 안 다닐 겁니까?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호남을 가는 이유는 수도권 충청. 그리고 김해 마을은 갑니다. 아니 부산, 경남, 울산은 보수 정당의 텃밭인데 김해 봉화마을 왜 갔느냐? 2039의 세대의 지지를 받아왔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0 좀 움직여보겠다, 중도 움직여보겠다, 여성 움직여보겠다. 그러니까 김해 봉화마을도 가야 되는 거죠. 사실 뭐 대통령이 특정 지역, 특정 정파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행보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대위 구성에 대한 관심이 더 크잖아요. 앞서도 잠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뭐 지금 언론에서는 실세 총괄 선대본부장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또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냐 아니냐. 이준석 대표와 또 김종인 위원장 또 소위 말하는 친이계 쪽하고 갈등이 실제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네? 질문 내용이 많으셔서 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할 것이냐 그게 네.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이렇게 봅니다. 선거 승리를 가장 원하는 사람 물론 지지층이겠지만 후보가 가장 급한 거예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느냐. 중도 합리적 또 능력 있는 분이면서 선거에 관해서는 거의 필승 카드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김종인 위원장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루고자 하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시라고 봅니다. 네. 자,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고 또 이준석 당대표하고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하시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거나 뭐 친하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많이 인연이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경선 캠프 만들어지고 또 경선 지나오면서 경선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떤 윤석열 후보의 우호 세력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대표 또 기존에 당에 계셨던 분들이 선대위 구성 또 선대위 활동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많다.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의 상황은 과거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실 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를 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뭔가 상응하는 그런 카드의 인물이 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크잖아요.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해찬 대표가 뭐 아시잖아요. 30년 동안 뭐 정치 관악에서 한번 붙은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또 새로운 얼굴도 필요하죠. 네. 새로운 얼굴도 필요한데 근데 저는 물론 뭐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 좀 의아한 게 이런 거예요. 경선 끝나면 원래 경쟁했던 후보들이 있거든요.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이분들을 사실 제일 먼저 그 선대위 같이 하자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인사를 하는데 사실 경쟁했던 후보들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당한테도 이제 언론이나 야당에서 항상 공약했던 게 원팀 안 된다. 이낙연 후보가 왜 안 하냐. 항상 그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왜 같이 안 하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관심이 멀어졌다는 얘기도 한데 사실 원팀의 시장은 거기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결국은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는 뭐 할 걸로 봅니다만 네. 이게 험한 말들 오잖아요. 무슨 파리 때 하이에나 뭐 자리 사냥꾼 얘기 나오는 게 좀 제가 보기엔 좀 오만하게 보여요. 벌써 네. 다 이제 이겨서 이제 청와대 조각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여서 선거라는 건 치열한 더 어찌 보면 절박한 데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대위 구성이 이렇게 구성할 때 잘해보자는 게 아니라 너 나가고 우리가 들어갈게 아니면 내가 나와 이게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외부까지 튀어나와서 네. 또 기존에 경쟁했던 후보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참 보기 드문 장면이다라고 현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그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청년 정치 플랫폼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게 뭔가 또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냐, 새로운 세력화에 나서는 것이냐 이런 해석들이 했는데 어떤 캠프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청년 플랫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 향후 본인의 정치 행보에 관련한 그런 언급 같습니다. 네. 27년 이번 대선 말고요. 차차기 대선까지 이제 생각한 그런 포석이라고 보고 그건 뭐 본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의 지지 저희한테 굉장히 절실합니다. 네. 2030의 지지는 물론 여기 여론조사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뭐를 했길래 2030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느냐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홍준표 대표가 2030이 원하는 말을 대변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은 인정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2030의 지지를 확보하는 선거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참여하시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또 홍준표 대표께서도 정권 교체 대의에 당연히 동참하시리라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앞서 얘기한 대장동 뭐 개발 논란, 특검 등등 포함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후보 리스크는 민주당에서 그런 표현을 했대요. 그 본인 부인 장모라고 해서 본부장 리스크라고 하던데 네. 지금 검찰 수사도 굉장히 좀 진행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조어를 만들어서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부인이라든지 장모라든지 네. 또 본인에 관련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후보 배우자에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1년 반 이상 끌어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뭐 기소조차 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치 공세인데 이 정권에서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인데 대장동과 이 소위 말하는 이 윤석열 후보 본인과 가족에 관한 의혹은 그 무게감에서 전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성남시장 있을 때,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소위 말해서 본부장이라고 민주당에서 명명한 그런 의혹에 관련한 것은 가족 간의 가족의 또 결혼 전 후보와 관련 없는 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현 대변인 입장을 뭐 좀 들어봐야 될 것 대장동하고 같네요. 비교하시는데 이제 가족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논란이 커진 게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부장 얘기하니까 나도 가족을 뭐 건들겠다, 2배로 갚아주겠다 이러면서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를 받고 있고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대장동의 문제 우리 부인이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관계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든다는 표현 저는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 무슨 조폭도 아니고요. 가족을 건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뭐 검증을 하겠다 할 수 있죠. 문제가 있다라면.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찌 보면 약간 코너에 몰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당무 우선권 넘어갔어요. 사실은 당대표 권한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2030 지지자들은 어차피 홍준표한테 가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약간 모시고 와가지고 본인의 영향을 유지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을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생존을 찾기 위한 걸 보이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다. 결국은 선거에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뭐 가족을 건든다. 이게 무슨 조폭 간의 싸움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 관련한 여론 흐름 두 분께 좀 여쭤볼 텐데요. 앞서 이제 김미연 소장께서는 11월 말 12월 초에는 뭔가 새로운 또 변화의 움직임을 얘기를 했는데 배종찬 대표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어떤 컨벤션 효과에 따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상승세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아주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지지층은 안 변해요. 그런데 중도 또 여성 MZ 세대는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이전 선거에서는 지속성이 꽤 긴 편 4, 5주지만 요즘엔 뭐 2, 3주, 1, 2주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번 대선은 계속 변한다. 계속 변하는데 적어도 지금 제3지대에 가 있는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을 얼마나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가져올 수 있을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2030 세대 잡는데 경청도 중요합니다. 공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회입니다. 20, 30대는 기회를 달라 이거예요. 많은 기회, 뭐 할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집 살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기회, 육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왜 이야기 안 해요? 훨씬 더 파격적으로 힘들어진 환경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것에 따라서 지지율은 출렁 할 수밖에는 당분간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 이제 지난주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는 2030 특히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는 분석들인데 실제 내년 3월 9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2030도 특히 20대 남성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만 하더라도 4년 전만 하더라도 2030들의 이 여론조사 적극 참여도가 매우 낮았었는데 지금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거는 반대로 이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에서 지금 이 부동층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의견이 매우 높고 특히 이 호감이 가는 후보가 없다. 비호감도가 매우 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호감도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감도라고 하는 거는 후보의 외연 확장력을 의미하는 건데 이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 거는 이 향후 이제 매연 확장에 상당히 두 번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컨벤션 효과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는 뭐 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좀 지속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분들 중에 얼마만큼 돌아오느냐는 겁니다. 지금 한 가반 정도만 지지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들이 한 75까지 만 올라온다면 저는 지지율 역전은 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재난지원금과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을 놓고 당정 간의 충돌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 갈등과 이견에 대해서 청와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 말 이례적으로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그동안의 인사 난맥과 검찰 개혁, 당정 간 정책 이견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전국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